안녕하세요. 저는 전북에 사는 60대 여성입니다. 요즘 제 낙은 다른 사람들의 사연을 듣는 일입니다. 듣다 보면 나만 이런 일을 겪은 게 아니구나 생각하거든요. 사람 사는 일이 왜 이렇게 힘든지. 지금은 다 떨쳐내고 잘 지내지만 이겨내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네요. 별별 사연 속에 제가 겪었던 일을 보태려고 글을 남기게 되었어요. 그 일은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까지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뉴스를 보면서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일어나는 건지 알 수 없어요. 벌써 그 일이 일어난 지 10년이 넘었지만 그 일은 저와 제 딸에게 사라지지 않는 생채기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때의 일을 더듬어가며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이상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왜 그때는 빨리 눈치채지 못했는지 아쉬울 따름이죠. 제 딸은 당시에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취업을 한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딸이 어릴 때 교통사고로 떠나고 제게 남은 유일한 자식이니 대학을 보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딸은 아직 하고 싶은 공부가 없다고 했죠. 대학 가면 등록금만 아깝다고 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취직해서 돈 벌고 나중에 배우고 싶은 것이 생기면 그때 대학을 가겠다는 말에 말릴 수가 없었어요. 작은 중소기업에 격리로 들어간 딸은 자기 적성에 잘 맞는다며 좋아했거든요. 참 성실하게 회사 생활을 하더라고요. 사무실에서 가장 막내라고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죠. 아침이라도 먹이고 싶은 마음에 저도 덩달아 일찍 일어나 밥상을 차려주면 괜히 엄마 힘들게 한다면서 괜찮다고 손사래를 치곤 했죠. 회사 가는 길에 커피 한 잔 사 먹으면 졸음도 깨고 배도 부르다고 했어요. 그런 딸이 얼마나 안쓰럽고 기특하던지. 남들보다 일찍 시작한 사회생활에 미안하기만 했죠. 풍족하고 넉넉한 부모 밑에서 자랐다면 시간을 두고 공부하면서 하고 싶은 걸 찾았을 텐데 혹시 가정 형편 때문에 등 떠밀려 일하게 된 건 아닌지 미안했죠. 딸이 회사 입사한 지 3년쯤 되었을 때였어요. 딸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는지 평소보다 더 열심히 꾸미기 시작했죠. 출근 준비를 하면서 거울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더라고요. 입는 옷도 달라지고 화장도 더 신경 써서 하기 시작했어요. 제게 말은 안 해도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석 달 정도 지나자 딸이 먼저 넌지시 애인이 생겼다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하며 활짝 핀 딸 얼굴을 보니 산뜻한 봄을 맞이한 것 같았어요. 가끔 남자친구 이야기를 꺼낼 때는 뭐가 그렇게도 좋은지 얼굴에 생기가 돌았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딸이 독립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겨우 20대 초반이었고 저도 혼자 살고 있었기에 독립을 반대했어요. 하지만 딸은 독립하겠다는 고집을 꺾지 않았죠. 물론 딸이 성인이 되었고 나가서 살 수 있었지만 여자 혼자 밖에 나가 사는 게 걱정되잖아요. 내심 돈을 아껴서 더 모았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고요. 제가 계속 독립을 반대하고 나서자 딸은 생전 부리지 않는 고집을 부리면서 언성을 높였죠. 왜 집에서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회사도 집이랑 멀기도 하고 돈도 충분히 모았으니까 나가서 살게요. 겨우 그거 모아서 나가서 살겠다고? 미래를 생각해야지. 걱정하지 마세요. 보증금 낼 돈도 모아놨고 월세도 꼬박꼬박 낼 거예요. 철이 없는지 모르는 건지 딸은 보증금과 월세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나가 살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데 회사 생활 3년에 모아놓은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겨우 원룸 전세금 정도 모아놓았겠죠. 나가면 딸만 고생한다는 생각에 한바탕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 월세만 내면 다인 것 같아? 먹고 마시는 건 공짜인 줄 알아? 거기다가 수도세, 전기세까지 생각하면 나가 살면서 돈 못 모아. 그러니까 조금 더 엄마랑 같이 살자. 회사도 그렇게 먼 것도 아니잖아. 버스로 40분 거리면 가까운 거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 시간에 잠도 더 자고 싶고. 그리고 이미 집도 계약해 놓았어요. 이미 계약을 끝냈다니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렇게도 저와 떨어져 살고 싶은 것인지 서운한 마음이 더 앞섰죠. 자식 키워놓아봤자 아무 소용 없구나 싶기도 했고요. 더 말려봤자 결국 딸과 마음만 상하게 될 거란 걸 알기에 독립을 허락하게 되었어요. 직접 나가서 생활해보기 전까지는 엄마 품이 얼마나 따뜻하고 포근한지 모를 것 같더라고요. 기왕 이렇게 된 거 나가서 고생 좀 해보라는 저의 소심한 복수심도 있었습니다. 흔쾌히 독립을 허락했지만 섭섭한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연락까지 뜸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잘 먹고 지내는 건지 집에서 지낼 때는 시집 가면 신물나게 하게 될 것을 알기에 설거지조차 시킨 적이 없었죠. 그러니 매 끼니 걱정도 되고 작은 원룸이라도 깨끗이 잘 치우고 사는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다 혼자 사는 여자를 노리는 범죄가 늘어났다는 뉴스를 보고 나니 더 딸 집에 가보고 싶었죠. 이사 첫날에 둘러보고 한 번도 가지 않았거든요. 기왕 가는 김에 반찬도 가져다 주고 살림살이도 다시 살필 생각이었죠. 딸아이 먹일 반찬을 준비하고 일부러 퇴근 시간에 맞춰 원룸으로 향했어요. 딸, 어디야? 회사 끝났지? 엄마 지금 네 집 앞인데 좋아하는 반찬 만들어 왔어. 우리 집 앞이라고? 아, 정말. 조금만 기다려요. 저 거의 도착했거든요. 딸은 제 전화에 놀랐는지 목소리가 높아져 있었습니다. 5분 정도 기다리자 딸이 헐레벌떡 뛰어오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그래도 내심 엄마가 보고 싶었구나, 오길 잘했다 싶었어요. 그런데 딸이 제 손에 들린 반찬통을 낚아채듯이 빼앗아 들더니 저보고 이만 돌아가라고 하더라고요. 엄마, 잘 먹을게요. 이만 돌아가세요. 너무 당황했죠. 어젯밤부터 딸 얼굴 볼 생각에 들떠 있었는데 바로 돌아가라니. 무슨 말이야. 네 집도 좀 둘러보고 엄마가 밥 해줄게. 같이 먹자. 국 끓일 재료도 다 준비해왔는데. 저 약속 있어서 나가봐야 해요. 다음에 제가 집으로 갈게요. 딸은 원룸으로 들어가려는 저를 막아서더니 등 떠밀며 내쫓더라고요. 아무리 약속이 있어도 잠깐이라도 집안에 들여보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얼굴 본 지 5분도 안 돼서 돌아가라니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안 본 사이에 마른 것 같은 게 밥도 잘 안 챙겨 먹는 것 같아 속상하기까지 했죠. 밥 한 끼 해먹이는 게 뭐가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 딸을 쳐다보며 살짝 앞머리를 넘기는데 오른쪽 이마 밑으로 시퍼런 멍자국이 보였어요. 너 이마 왜 그래? 어디서 다쳤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계단 내려오다가 굴러서. 크게 다친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조심해야지. 다른 데는 다치지 않았어? 계단에서 굴렀다니 깜짝 놀라지 않을 엄마가 어디 있을까요? 재빨리 딸 팔을 잡고 옷소매를 걷어 올렸죠. 그런데 팔뚝에도 시퍼런 멍자국이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굴렀길래 온몸에 온통 멍자국이야. 조심 좀 하지. 아유 세상에. 병원은 가봤어? 딸은 옷소매를 내리며 저를 안심시켰죠. 괜찮아요. 뼈 같은 데는 안 다치고 몸에 타박상만 입었어요. 먹령고 잘 바르면 금방 괜찮아진대요. 어두워지기 전에 어서 돌아가세요. 평소에 얌전하고 점잖은 아이였기에 계단에서 굴렀다는 말 자체가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딸이 그렇다고 하면 믿을 수밖에 없었죠. 독립 후 제게 사적인 말은 더 이상 하지 않았고 집에 자주 찾아오지도 않으니 알 수가 없었어요. 홀로 서기를 하는 딸을 응원해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다시 제 곁으로 데려와야 하는 것인지 감이 안 서더라고요. 쉽사리 발이 안 떨어졌죠. 돌아가지 않고 멀뚱하게 쳐다보고 있으니 딸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 연락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세요. 저 정말 괜찮아요.
딸 얼굴에 옅은 미소가 피어오르자 그제야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돌렸어요.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무슨 일 있었으면 내게 말했겠지. 별일 없을 거라고 시끄러운 마음을 다독였죠. 제가 딸 인생을 다 살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딸이 별일 아니라고 말했으니 믿어야죠. 딸이 독립한 지 반년쯤 됐을까요? 해외로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첫 해외여행이어서인지 목소리가 한껏 부풀어 올라 있었죠. 엄마, 저 며칠 동안 연락 없을 거예요. 세부로 여행 가기로 했거든요. 세부? 거기 동남아시아 아니니? 혼자 갈 리는 없고 누구랑 가는 거야? 며칠 동안 가는데? 3박 5일로 다녀올 거예요. 남자친구랑 다녀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남자친구와 해외여행이라니. 다 큰 딸을 안 보낼 수도 없고 왠지 마음이 찝찝했지만 어쩔 수 없이 허락했어요. 남자친구 얼굴이라도 본 적 있으면 안심할 텐데 딸과 사귄 지 1년이 다 되어 가도록 얼굴도 본 적이 없었어요. 데리고 오라고 하면 남자친구 바쁘다, 오늘은 일이 있다며 피하더라고요. 그때 미리 남자친구를 만나봤다면 저는 절대 딸을 남자친구와 단둘이서 여행을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 여행은 저와 딸에게 일어난 끔찍한 사고의 서막이었으니까요. 딸이 여행을 떠나고 돌아올 시간이 일주일이나 지날 때였어요. 딸에게 돌아왔다는 연락이 오지 않았죠. 여행을 다녀와서 정신이 없어서 그런가 생각하고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역시 전화를 받지 않았죠. 이렇게 길게 연락이 되지 않으니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같이 간 남자친구 전화번호라도 알아놓았다면 걱정이라도 덜 될 텐데. 저는 그때까지 딸 남자친구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순간 이렇게 딸에게 무심했나 싶더라고요. 며칠을 더 기다려봐도 딸에게 연락이 없자 딸 집으로 찾아갔어요. 딸 집 초인종을 누르면서 문을 두드렸죠. 그런데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딸이 아닌 남자였어요. 누구세요? 여기 저희 딸 집인데? 남자는 저를 보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 지한이 남자친구예요. 처음 뵙죠? 처음 본 남자친구를 보고 당황스러웠어요. 그것도 딸 집에서 자연스럽게 문을 열고 나왔으니까요. 살짝 고개를 돌려 현관을 보자 남자 신발이 여러 켤레가 있더라고요. 이미 이곳에서 지낸 지 꽤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반찬 주려고 찾아왔던 그때 급히 저를 돌려보냈나 싶기도 했죠. 그때까지 한 번도 딸이 남자친구와 같이 동거 중일 거라고 생각해보지 않았었어요. 그것도 제게 비밀로 하고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딸이 무사하게 돌아왔는지 확인하는 게 먼저였습니다. 아, 네. 지안이 어디 있나요? 하도 연락이 안 돼서 이렇게 연락이 안 된 게 처음이라. 그런데 딸 남자친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제 예상과 전혀 다른 말이었어요. 지안이 본가로 간 거 아닙니까? 저보다 먼저 한국으로 돌아갔는데요. 저는 집에 없어서 본가로 돌아간 줄 알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한국으로 먼저 돌아갔다니요? 그게 여행 도중에 싸웠거든요. 그랬더니 지안이가 화가 많이 났는지 집으로 먼저 돌아간다고 호텔로 갔어요. 저도 뒤늦게 호텔로 돌아와 보니 지안이 짐이 이미 사라졌길래 먼저 돌아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말은 제 딸이 실종됐다는 말인가요? 그런 것 같네요. 저도 방금 한 사실이라. 저를 당황하게 한 것은 딸이 실종되었다는 말도 있었지만 그런 말을 정말 태연하게 하는 남자친구였어요. 동거 중인 여자친구가 실종되었는데 걱정 없는 마른 장작처럼 툭 하고 내뱉는 그 남자의 모습에 소름이 돋아올랐죠. 차분하게 무표정으로 서 있는 남자를 보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50년 이상 살아온 제 촉이 딸이 사라진 것은 이놈과 연관이 있다고 가리켰어요. 당신이 내 딸 어떻게 한 거 아니야? 어떻게 여자친구가 말도 안 통하는 타국에서 사라졌다는데 그렇게 태어날 수가 있어?
내 딸 어디 있어? 빨리 데려와!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저도 방금 알았다고 했잖아요. 저도 지금 지한이가 어머님 댁에 있는 줄 알았다니까요? 되레 저한테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저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 딸이 사라진 게 이상한 일이었으니까요. 10분 뒤 출동한 경찰에게 저는 딸 남자친구가 의심된다고 말했죠. 아무래도 이 남자가 수상해요. 제 딸과 함께 여행 가서 혼자였단 말이에요. 제 딸이 돌아와야 할 날짜가 벌써 열흘이 넘었는데 저는 정말 억울하다니까요. 먼저 한국 간다고 짐까지 챙겨 나가버린 걸 저보고 어쩌라는 말입니까? 정말 어머님 댁에 있는 줄 알았다니까요. 아이씨. 두 분 다 진정하세요. 일단 실종 신고부터 하시고 필리핀 현재 경찰에게 수사 요청부터 해보죠. 딸 남자친구는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욕까지 내뱉었죠. 이런 폭력적인 남자와 내 딸이 만나고 있었다니 순간 아찔해졌습니다. 심증은 있지만 증거가 없으니 마냥 우길 수도 없고 경찰이 하루빨리 제 딸을 찾아주길 바랄 뿐이었죠. 집으로 돌아와 딸을 찾았다는 연락만 기다렸습니다. 그때까지는 딸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하루하루 시간은 가는데 경찰서에는 연락이 없었어요. 딸이 실종된 지 한 달쯤 되어가자 참다 못한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기 실종 신고한 최지한 엄마인데요.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아, 네. 필리핀에서 실종됐다고 하셨죠? 어머니, 죄송합니다. 최근 필리핀은 외국인 대상으로 범죄율이 너무 높은 나라라서요. 거기다 밤에 짐까지 들고 나갔다고 하면 못 찾는 경우가 허다해서 말이죠. 찾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경찰 말은 딸을 찾지 못한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였죠. 저도 필리핀에서 최근 한국인 대상으로 범죄가 심각하다는 뉴스를 받기에 속만 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어미가 되어서 자식이 타지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상태로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딸 혼자 사라진 게 아닐 거예요. 그 남자친구가 수상하다니까요. 여자친구가 사라졌는데 너무 태어난 게 말도 안 되잖아요. 제발 한 번만 조사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도 조사했죠. 하지만 증거가 없어요. 따님이 묵었던 호텔 CCTV가 고장나는 바람에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어요. 아시겠지만 필리핀이 워낙 치안도 안 좋고 우리나라처럼 방범용 CCTV가 설치된 곳이 드물어요. 지금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경찰 말을 듣고 망연자실했죠. 믿고 있었던 경찰이 찾지 못하면 누가 찾을 수 있을까요? 더 이상 경찰만 믿고 있을 수 없었죠. 제가 직접 딸을 찾으러 가야겠다고 생각했고 다니던 직장에 휴가 신청을 냈어요. 일주일씩이나 자리를 비운다는 게 당시로서는 쉽지 않았지만 회사에서도 딱한 제 사정을 이해해 주셨죠. 무작정 딸이 사라진 세부 지도와 딸을 찾는 몇 마디 말만 배워 딸이 사라진 세부로 떠나게 되었어요.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딸을 찾기란 쉽지가 않더군요. 뜨거운 햇볕에 살은 녹을 것 같고 워낙 유명한 관광지라 사람 찾는 게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보다 힘들었어요. 무작정 종이에 영어로 겨우 딸이 실종되었다는 내용을 적어 딸 사진과 함께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보여주었죠. 하지만 사람들은 제게 손살에치며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죠. 다들 모른다는 말만 하고 지나쳤습니다. 어디서부터 찾아야 하는 건지 답답하기만 했죠. 직접 와보니 경찰들이 왜 찾지 못하겠다고 하는지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갈 것 같았어요. 하루에도 수천 명의 사람이 돌아다니고 관광객이 넘쳐나는 곳에서 딸을 찾기 쉽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아껴 쓴다고 아꼈지만 며칠 만에 환전해서 가져온 돈을 다 써버렸어요. 저는 아무 수확 없이 받은 휴가를 다 쓰고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 황망함은 말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조금만 더 영어를 할 수 있다면 잘 설명해서 우리 지한이를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 죄책감마저 들었어요.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죠.
딸을 찾겠다는 일념으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영어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일을 마치면 학원에 가서 영어를 배웠죠. 먹고 쓰는 것도 아끼고 또 아꼈어요. 다시 세부로 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매년 휴가철에는 피서객들에 섞여 세부로 향했습니다. 공부한 보람이 있는지 사람들이 하는 말을 조금씩 알아들을 수가 있었죠. 하지만 제 딸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행방을 알 수가 없었어요. 다시 빈손으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는 정말 절망스럽더라고요. 그래도 딸을 찾는 걸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딸은 제 인생을 포기할 만큼 제 전부였죠. 제가 못 먹고 못 입어도 딸에게만큼은 잘해주고 싶었어요. 가정 형편이 좋지 못해서 더 챙겨주지 못했던 것이 더 마음이 아팠죠. 딸은 세부 어딘가에서 분명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괴로웠어요. 딸이 사라진 지 5년 정도 시간이 흐르자 가슴속에서 불덩이가 자란 듯이 가슴이 답답해오고 속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죠. 그럴 때마다 목욕탕에 가서 뜨거운 기운이 가실 때까지 찬물에 들어갔다가 나오기를 반복했어요. 그렇게 가슴에 뜨거운 불덩이가 식기를 바랐죠. 일주일에도 몇 번씩 가슴속 불덩이를 식히기 위해 목욕탕을 찾게 되었어요. 그날도 찬물에 들어갔다가 나와 몸 구석구석 씻고 있는데 가슴 쪽에 몽우리가 잡히더라고요. 폐경기 여자들에게 유방암이 흔하다는 말을 들어서인지 걱정이 되었죠. 바로 다음 날 병원으로 찾아가서 정밀 검사를 받게 되었어요. 혹시나 하는 예상은 틀리지 않더라고요. 유방암이시네요. 가슴 아래쪽에 1cm가량의 종양이 발견되었어요. 아직 크기도 작고 림프절의 전이도 안 된 상태네요. 암이라니. 아직 딸을 못 찾았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지더군요. 그럼 얼마나 살 수 있는 건가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유방암 초기니까 항암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제거할 수 있어요. 의사의 다정한 위로에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항암 치료만 받으면 살 수 있다니. 하지만 딸도 없는 세상에 혼자 살아서 뭐 하겠어요. 그때는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것 같았죠. 캄캄한 방 안에서 누워있는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눈물만 흐르고 세상 모든 게 원망스러웠죠. 손끝 하나에도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대로 죽으면 딸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바보 같은 생각까지 들더군요. 그때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남편이 살아생전 찍었던 어린 딸이 보였죠. 뽀얀 얼굴에 붉은 입술. 그 얼굴을 보고 이부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대로 딸을 두고 죽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죽더라도 딸 옆에서 죽고 싶었어요. 딸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제 품에 품고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부터 저는 주위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전 재산을 정리해서 필리핀으로 갈 계획을 세웠죠. 집을 부동산에 내놓고 회사에도 퇴직 신청을 했습니다. 들어놓았던 보험도 정리해서 보험금 청구도 받으니 돈이 꽤 모였죠. 이 돈이면 필리핀에서 작은 집 하나 얻어서 남아있는 목숨 동안 딸을 찾을 수 있겠다 싶었죠. 다시 태양빛이 내리쬐는 세부로 돌아와 딸아이 사진과 쪽지를 쥐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아 세우며 보여주었죠. 사람들은 여전히 제게 관심이 없었고 딸 소식은 여전히 깜깜무소식이었죠. 암이 다른 곳에 전이돼서 상태가 악화되기 전에는 찾을 수 있을지 걱정과 조급함이 들었어요. 한 달을 세부 거리를 찾아다닐 때 문득 딸이 세부가 아닌 다른 곳에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 날 세부 옆에 있는 네그로스 섬으로 가게 되었어요. 필리핀으로 딸을 찾으러 온 지 5년이 넘어서 처음으로 다른 섬으로 딸을 찾으러 가게 된 거죠. 낯선 거리에서 딸아이 사진과 쪽지를 꺼내어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딱히 그곳으로 간다고 사람들이 제 사연에 관심을 주는 건 아니었어요. 관심 없이 지나쳐가는 사람들을 보니 저도 지쳐가더군요. 날씨는 왜 그렇게 후덥지근하던지 뜨거운 햇볕에 잠시 길가의 나무 아래로 피해 들어갔죠. 가방에서 생수병을 꺼내어 목을 축이고 있을 때였어요. 건너편 길가에 한국인 부부처럼 보이는 사람이 지나가더라고요. 아내가 임신을 했는지 배가 불뚝 불러와 있었죠. 제 딸 또래로 보이는 여자를 보니 다시 눈물이 왈칵 차올랐습니다. 내 딸은 어디에 있는지 알기만 하면 이 엄마가 당장 찾으러 갈 텐데. 속상한 마음에 손에 들린 딸아이 사진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내 딸이라는 본능적인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방금 길 건너 지나간 임산부는 분명 제 딸이었어요. 멀리 있고 체형이 달라져서 늦게 알아봤을 뿐이지 분명 제 딸이 확실했죠. 저는 단숨에 차도를 가로질러 부부를 향해 뛰기 시작했어요. 부부에게 가까워질수록 제 딸이라는 생각이 더욱 확실해지더군요. 10달을 품어 20년 이상을 키운 딸을 엄마가 몰라볼 리가 없잖아요. 저기요! 거기서 봐요! 뛰어가며 부부를 향해 한국말로 불러 세웠어요. 그랬더니 부부가 멈춰서 고개를 돌리더군요. 가까이서 본 임산부의 얼굴은 정말 제 딸아이였습니다. 꿈에서도 찾아 헤매던 딸이었죠. 지안아, 엄마야. 엄마가 너를 찾으러 왔어. 엄마랑 같이 돌아가자. 그런데 딸이 뒷걸음치며 물러서더니 옆에 서 있던 남자 뒤에 숨더라고요. 지안아, 엄마라니까? 왜 그래? 엄마 몰라보겠어? 제 아내를 아는 분입니까? 어머니요? 맞아요. 제가 엄마예요. 그런데 왜 저를 못 알아보죠? 지안아, 엄마 봐봐. 일단 진정하세요. 아내가 놀라서 제가 말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일단 진정하십시오. 딸을 바로 앞에 두고 제대로 얼굴조차 볼 수 없다니 울분이 목 끝까지 차올랐죠. 제 딸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왜 이제까지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제 아내 이름이 지안이라는 것도 저는 방금 알았어요. 저와 처음 만났을 때는 이름도 과거도 잊어버린 상태였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죠?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말인가요? 기억상실증이라도 걸렸단 말이에요? 어머니, 차근차근 말해드릴 테니 진정하세요. 그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일단 저와 처음 만났을 때는 기억을 잊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이곳에 사업차 머무르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때 제 밑에서 일하던 직원이 바닷가 근처에서 쓰러져 있는 이 사람을 발견해서 제게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름도 기억도 모두 잊은 상태였고 온몸에 멍자국만 가득하더라고요. 말도 안 돼요. 그럼 왜 바로 신고하지 않았죠? 할 수 있었잖아요. 했죠. 왜 안 했겠습니까? 대사관으로 같이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억이 있어야 말이죠. 신원 보증할 물건도 하나 없고 대사관에서는 탈북민으로 위장해서 한국으로 입국하려는 사람들도 있어서 당장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했죠. 일단 기억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보자고 하더군요. 정말 기가 막혀왔습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는데 대사관에서 모른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처음 본 남자와 한참 대화를 하다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죠. 제가 딸을 실종 신고를 하기 전에 대사관에 다녀갔던 거죠. 빨리 딸을 실종 신고만 했더라도 이렇게 엇갈리지는 않았을 텐데 딸을 기다린 열흘의 시간이 원망스러웠죠. 사위는 5년 동안 딸을 보살폈다고 하더군요. 사업차 필리핀에 왔지만 도저히 딸을 두고 한국으로 갈 수 없었다고 했어요. 어쩔 수 없이 같이 지내다 보니 정도 들고 서로 사랑하게 되면서 같이 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딸을 무사히 보살펴 주었다니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제 딸을 살려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그동안 잘 보살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이제라도 다시 만나서 다행입니다. 지안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엄마한테 말해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제 딸에게 무슨 일이 생겼던 걸까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낯선 타국에서 기억까지 잊어버리고 5년 동안 있어야 했던 걸까요? 딸에게 물어보고 싶은 말이 한가득하였지만 딸은 제 얼굴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죠. 저를 쳐다보는 딸아이 얼굴은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그동안 필리핀에서 딸을 그렇게 찾았어도 못 찾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딸은 불안증 때문에 거의 집 밖으로 나간 적이 없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아이를 임신해서 병원 정도만 다닌다고 해요. 벌써 임신 7개월에 들어섰다고 했죠. 어머님, 일단 이 사람한테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지금도 작은 소리만 나도 무서워해요. 우리 집으로 같이 가시죠. 저는 남자와 함께 집으로 향했어요. 제게 사위가 될 이 남자는 필리핀에서 라텍스 제품을 사서 한국에 수출하는 일을 하고 있었죠. 거리가 좋아서 살림살이는 번듯해 보였습니다. 그럼 이제 어머님이 아내 실언 보장을 할 수 있으니 여권을 재발급해야겠군요. 네, 일단 딸아이를 한국으로 데려가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네, 안 그래도 아내 출산이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걱정이었거든요. 아직 이곳은 의료시설이 낙후되어 있거든요. 저희는 바로 다음 날 대사관에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신고 기록과 딸아이의 병원 진료 기록 등을 제출하니 쉽게 여권을 발급해 주더군요. 딸과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니 마음이 들떴어요. 여권이 나오자 저희는 바로 한국으로 출국하게 되었죠. 한국으로 왔지만 이미 집까지 팔아서 필리핀으로 갔던지라 당장 지낼 곳이 없었어요. 그런 제게 사위가 먼저 같이 지내자고 했죠. 장모님, 괜찮으시면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는 건 어떠세요? 사위는 한국과 필리핀을 오가면서 지내서 이미 한국에 집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저는 사위 말에 너무 고마웠죠. 아무리 장모라고 해도 얼굴 본 지 겨우 1달밖에 되지 않은 사이잖아요. 정말 그래도 되겠어? 자네가 불편하지 않겠어? 당연하죠. 장모님이 곁에 있으면 집사람도 불안증이 안정될 것 같고 좋을 것 같아요. 혼자 지내시기도 적적하시잖아요. 정말 고맙네. 이렇게 나까지 챙겨줘서. 다정한 사위 덕분에 저는 딸과 떨어지지 않고 지내게 되었죠. 사위 말대로 딸과 함께 지내니 처음에는 낯설어하던 딸도 적응해가는 것 같았어요. 며칠 지나니 제게 먼저 다가와 말을 걸더라고요. 식사 하셨어요? 뭐라도 드실래요? 아직 밥 먹을까? 너 계란장조림 좋아하지? 엄마가 해놨어. 그거랑 된장찌개 금방 끓여서 밥 먹자. 딸을 소파에 앉히고 점심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먼저 다가오는 딸이 얼마나 기특하던지. 된장찌개를 끓이는데 왈칵 눈물이 밀려오더라고요.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졌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시간이 계속되길 빌었어요. 딸아이가 안정을 되찾길 바랐죠. 딸아이는 밤에 불을 끄고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극도의 불안 증세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작은 불빛만 있어도 잠을 못 자서 콘센트 불빛도 안 보이게 뒤집어두고 자던 딸이었는데 말이죠. 겉모습만 같을 뿐 꼭 다른 사람 같았어요. 살가웠던 기억은 다 잊어버리고 저를 경계하며 멀찍이 떨어져 앉아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 딸이 먼저 말을 걸어주니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뚝딱 된장찌개를 끓여 식탁 위에 올려놓고 식사를 시작했죠. 조심히 숟가락을 들고 된장찌개를 떠먹는 딸을 물끄러미 지켜보았어요. 몇 숟가락 떠먹던 딸이 저를 쳐다보았죠. 왜 안 드세요? 같이 먹어요. 응, 먹자. 지안아, 많이 먹어? 저기 남편한테 들었는데 아프시다고 들었어요. 치료하면 좋아진다고 하던데요. 항암 치료 받아보시는 건 어떠세요?
순간 울컥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아프다는 것도 잊고 있었거든요. 그래, 네가 받으라면 받아야지.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 괜찮을 거야. 빨리 나아야 손주도 봐주지. 딸과 저를 위해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암은 많이 커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항암 치료만 열심히 받으면 완치될 수 있으니 희망을 잃지 말라고 했죠.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딸은 건강한 손녀를 출산했어요. 자꾸 꼬물거리는 손녀를 보니 마음이 복받쳐왔죠. 빨리 암을 이겨내고 손녀와 딸에게 돌아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출산하고 딸의 불안증이 높아져 갔죠. 출산 후 밤뿐만 아니라 햇빛이 덜 드는 골목길이나 깊은 물도 무서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샤워 정도는 괜찮아 했지만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도 손녀를 씻기지 못할 정도로 불안증이 높아져 갔어요. 꼭 아이가 물에 빠져 죽을 것 같다고 두려워했죠. 괴로워하는 딸을 보며 저와 사위는 딸을 위해 과거 일을 찾길 바랐습니다. 덮어놓고 무서워하기보다는 기억을 되찾고 이겨내는 게 좋다고 판단했죠. 과거에 무슨 일을 겪었길래 이런 고통을 겪는 것인지, 혹시 나쁜 기억을 떠올리고 더 괴로워하면 어쩌나 싶었지만 이대로는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다고 판단했죠. 지안아, 혹시 기억을 되찾는 건 어떠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되면 너한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 딸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기억을 되찾는 게 두려운지 두 손을 꼭 쥐어들었죠. 네, 받아볼게요. 엄마가 불안해하면 아이도 불안해한대요. 제 딸한테는 이런 불안증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요. 역시 딸도 엄마였어요. 자신보다 딸을 위해 아픈 기억을 되찾겠다고 했죠. 그래, 정말 잘 생각했어. 기특하다 우리 딸. 딸아이 기억을 되찾기 위해 심리치료와 최면치료를 병행하게 되었죠. 최면치료가 시작되고 저와 사위는 딸에게 일어났었던 끔찍한 일을 알게 되었어요. 최면치료실에 들어간 딸을 지켜보며 곁에 앉아 있었어요. 치료사는 딸에게 최면을 걸며 과거 일을 되짚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과거에서 현재로 오면서 문제의 그날이 되었어요. 딸은 최면 속에서 그날의 기억을 더듬으며 말하기 시작했죠. 필리핀 세부 해변에서 일몰을 보며 산책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운 날씨 때문인지 그날따라 남자친구 기분이 안 좋았다고 해요. 해는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완연한 어두움이 찾아왔지만 남자친구의 짜증은 풀리지 않았다네요. 아이씨, 더워 죽겠네. 바람이라도 불지 왜 안 부는 거야. 한국보다는 불쾌지수가 낮다고 했는데 그렇게 더워? 그럼 내가 덥지도 않은데 덥다고 했다는 거야? 딸은 최면 상태인데도 손을 들어 올려 보였어요. 그리고 손을 들어 빌기 시작했죠. 미안해. 제발 때리지 마. 내가 정말 잘못했어. 딸이 잘못했다고 비는데도 남자친구의 기분은 풀릴 기색이 없었다고 합니다. 발목까지 오는 바닷물에 걷고 있던 딸은 남자친구가 손을 들어 올리며 다가오자 뒷걸음치다가 허벅지 정도 오는 바다에서 넘어졌다고 합니다. 아이씨, 안 그래도 짜증나 죽겠는데 너까지 왜 그래? 빨리 안 일어나? 왜, 여기서 수영이라도 하게? 딸이 겨우 젖은 몸을 일으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해요. 옷이 물에 젖어 비틀거리는 딸을 보고 남자친구가 다가오더니 발로 차서 다시 물속으로 밀어넣었다고 합니다. 뭘 그렇게 꾸물거려. 수영하고 싶으면 계속 하든가. 다시 물에 빠진 딸이 허우적거리며 일어서려고 할 때 파도가 밀려오면서 붕 떠있는 딸이 오히려 깊은 수심으로 들어가 버렸고 순간 발에 땅에 닿지 않자 당황했대요. 양팔을 허우적거리며 해변에 있는 남자친구를 보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살려줘! 발이 땅에 안 닿아! 장난치지 말고 빨리 나와! 짜증나니까! 주위를 둘러봐도 한적한 해변이라 남자친구 말고는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순식간에 파도에 휩쓸려 먼 바다까지 떠내려가 버렸답니다.
딸은 그 순간에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팔을 휘저었답니다. 무서워요. 살려주세요. 너무 어둡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물이 너무 짜요. 자꾸 물이 입속으로 들어와요. 네, 진정하세요. 괜찮아요. 숨을 천천히 들이마셨다가 내쉬세요. 바닷속에서 발버둥 치는데 손에 뭔가 잡혔어요.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나무가 떠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걸 잡고 바다에 안 빠지려고 버텼어요. 최면 치료가 끝나자 저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 어둠 속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통나무를 붙잡고 옆 섬까지 떠내려갔던 겁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안타까웠죠. 딸아이가 다니는 정신과 의사 말로는 밤새 어두운 바다에 떠 있었던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 기억을 지워버린 것 같다고 했죠. 그 기억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기에 기억을 지워버린 걸까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딸을 상습적으로 때려왔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5년 전 제가 딸에게 반찬을 가져가 줄 때 보았던 멍자국도 다 남자친구가 때린 자국이었던 거죠. 순간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딸을 상습적으로 협박까지 했죠. 그동안 곁에 있으면서도 딸이 어떻게 지내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제가 너무 바보 같았어요. 왜 그때 딸 말을 고지곳대로 믿어버린 것인지. 딸은 최면 치료를 받으며 기억을 점점 찾았지만 되찾은 기억으로 몹시 괴로워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독립한 것도 남자친구가 자기가 지낼 곳이 없다고 저보고 집 구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아시면 반대할 테니까 몰래 살게 했는데 같이 살다 보니 몰랐던 폭력성이 보이더라고요. 도망가려고 하니까 자기 말 안 들으면 엄마까지 때린다고 협박해서 도망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울먹이는 딸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런 나쁜 놈 때문에 내 딸이 그런 고생을 겪다니.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죠.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네가 이렇게 돌아왔잖아.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저는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오장육부가 뒤틀리고 이가 뿌드득 갈렸죠. 옆에 있던 사위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지 주먹으로 벽을 내리치더니 방을 뛰쳐나갔죠. 사위가 어디로 뛰쳐나갔는지 알 것 같았어요. 저도 당장이라도 뛰어나가 그놈을 잡아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죠. 머리카락도 듬성듬성 빠지고 구토 때문에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제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아직 불안증이 있는 딸을 위해 손주를 같이 돌봐주는 것뿐이었죠. 그래도 답답한 가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제 딸이 그동안 겪었던 고통을 알고 나니 밤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날 후로 사위는 집을 비우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사위는 제게 그놈을 찾고 있다고 말하더군요. 아내의 일을 알게 되니 그런 놈을 도저히 그냥 둘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사람들 사서 찾고 있는데 찾는 게 쉽지 않네요. 너무 무리하지 말게. 그놈을 잡는 것보다 자네 건강이 중요해. 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그놈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꼭 잡아야 해요. 그 벌은 못 거치고 또 어디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있을 거예요. 사위는 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잡고 싶어 했어요. 손녀가 돌이 막 지난 후였어요. 사위의 끈질긴 노력 끝에 그놈을 잡았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장모님, 잡았어요. 혹시 지금 경찰서 오실 수 있으세요? 전화를 받고 한 걸음에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경찰서 안으로 들어서니 죽여도 시원찮은 놈이 의자에 삐딱하게 앉아 있었죠. 경찰서로 들어오는 저를 알아봤는지 입가에 미소까지 띠더라고요. 정말 그때는 온몸에 소름이 돋아오를 정도로 놀랐어요. 저를 기억할 거로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경찰 조사를 받는 내내 성실함이라고는 없었죠. 툭툭 내뱉는 말투로 질문에 대답하더라고요. 제 딸을 그렇게 망가뜨려 놓고 버릇을 버리지 못했는지
2년 전에 데이트 폭력으로 고소가 된 적이 있었다네요. 상대방 여자가 합의해서 원만하게 끝났다고 했죠. 그런 전과가 있음에도 경찰은 제 딸이 당한 일과 그놈은 상관없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지금 조사를 해봤는데 이미 사건이 오래되어서 증거도 없고 증인 기억이 정확하지 않네요. 최면 치료 중에 나온 기억이잖아요. 증거로 보기에는 어려워요. 결국 저놈을 풀어줘야 한다는 겁니까? 저희도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태라서 증거 불충분으로 풀어줘야 합니다. 말도 안 돼요. 피해자가 있는데. 전에도 이런 짓을 했다면서요. 그런데 이렇게 풀어주다뇨. 하지만 경찰은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죠. 그놈은 저희를 보면서 어깨를 들썩이더니 경찰서 밖으로 나가더군요. 분노가 치밀어 올라 이대로 그놈을 보낼 수가 없었어요. 바로 그놈을 따라가며 옷자락을 붙잡았죠. 가긴 어디를 가? 거기 안 서? 내가 찾아갔을 때 말했어야지. 나한테 거짓말하고 그동안 뻔뻔하게 살아? 이런 짐승만도 못한 놈아. 그럼 내가 바다에 빠뜨렸다고 말이라도 하길 바랐어? 증거가 없다잖아. 이미 5년이나 지난 일로 왜 그래? 살아 돌아왔으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살라고. 이 미친 노인네야. 못 가. 다시 경찰서로 들어가. 이렇게는 못 보내. 내 딸을 그렇게 만들어놓고 어딜 가? 저는 그놈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붙잡고 경찰서로 잡아 끌었습니다. 그놈은 멱살을 잡은 제 손을 잡아 비틀고 뒤로 밀어버리더군요. 저는 비틀거리면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위가 놈의 얼굴을 주먹으로 내리쳤죠. 이 새끼가 지금 누구를 미는 거야? 너는 뭐야? 노인네랑 무슨 사위라도 되냐? 그래, 사위다 왜? 너 때문에 내 아내가 얼마나 괴로워 있는지 알아? 둘이 뒤엉켜 싸우기 시작하자 경찰들이 밖으로 나오면서 두 사람을 붙잡고 떨어뜨려 놨습니다. 지금 경찰서 앞에서 뭐 하시는 겁니까? 그만두세요! 저 자식이 제 장모님을 밀었다고요. 내가 그냥 밀었어? 노인네가 먼저 시비를 걸었잖아. 들어가서 조서 쓰고 돌아가세요. 아무리 악감정이 쌓였다고 해도 서로 폭력 행사하는 것은 안 됩니다. 두 사람은 다시 경찰서로 들어가 조서를 쓰고 돌아갔죠. 사위는 돌아가는 내내 화가 풀리지 않는지 두 손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죄송합니다, 장모님. 분명 잡아서 처벌을 받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될지 몰랐어요. 아니야, 왜 그런 말을 해? 자네는 최선을 다했어. 우리 손으로 잡아넣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잖아. 집으로 돌아온 저희는 다시 일상을 되찾아갔습니다. 딸은 아직 불안증이 높지만 꾸준히 약과 상담을 받으며 회복해가고 있었고 손녀는 하루가 다르게 건강하게 커가고 있었죠. 모든 것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뭔가 끝나지 않은 것 같은 찝찝한 기분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놈이 어디서 또 어떤 여자들을 괴롭히고 때리고 있을 생각을 하니 뭔가 끝내지 않은 숙제를 남겨놓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한 반년 정도 지나 저는 정기검진을 위해 병원에 다녀오게 되었어요. 병원에서는 전이도 없고 치료도 잘 되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제 지겨운 암도 끝이구나 생각하며 병원 로비를 걸어가고 있을 때였죠. 제 눈앞에 그놈이 걸어오더라고요. 선글라스를 끼고 손에는 지팡이를 집은 채 옆에는 사회복지사로 보이는 중년 여자의 부축까지 받으면서 제 옆을 지나쳐 가더라고요. 온몸에 털이 바짝 올랐어요. 아무리 후안무치라고 해도 바로 옆에 서 있는 피해자를 몰라본다니 믿을 수가 없었죠. 전에 경찰서에서도 저를 바로 알아봤으니까요. 손발이 덜덜 떨리더니 심장이 팔딱이더라고요. 가쁜 숨을 내쉬며 뒤를 따라갔죠. 두 사람이 멈춘 곳은 안과였어요. 그놈이 간호사와 함께 진료실로 들어가자 부축하던 중년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방금 들어간 남자 지인인데요. 혹시 무슨 일로 병원에 온 건가요? 저를 못 알아봐서요. 아, 방금 저 사람이요? 반년 전인가 경찰서에서 돌아오면서 교통사고가 났대요. 그때 얼굴을 핸들에 크게 부딪혔나 봐요. 얼마나 세게 부딪혔는지 시신경이 다치는 바람에 양쪽 눈이 실명되었거든요. 아유,
아직 앞날이 창창한 청년이 어쩌다 다쳤는지 가여워 죽겠어요. 안전벨트만 했어도 그렇게 크게 부딪히지 않았을 거라는데. 에휴. 그 말을 듣고 뒤돌아서는데 올라가는 입꼬리가 내려오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남겨진 숙제 같던 일이 더는 일어나지 않겠다는 거였죠.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 누구를 괴롭힐 수 있겠어요. 천벌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에 제 마음은 개운해졌지만 아직도 뉴스에 심심치 않게 데이트 폭력 문제가 나오면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바로 제 딸이 데이트 폭력 피해자였으니까요. 남일같이 느껴지지 않았죠. 왜 이런 일들은 사라지지 않고 반복되는 것인지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희생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피해자에게 몸에 생긴 상처보다 마음에 남겨지는 상처가 더 깊더라고요. 제 딸도 기억을 지워버릴 정도로 충격을 받았으니까요. 딸은 지금은 겉으로는 완전히 그때의 일을 벗어난 것 같지만 가끔 그런 비슷한 뉴스를 보면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버리고는 해요. 아직 완전히 잊히지 않은 거겠죠. 그리고 손녀에게만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넌지시 제게 말했죠. 아마도 예전처럼 기억을 지워버리지 않는 한 그 기억은 평생 제 딸을 괴롭히겠죠. 사위는 몇 년 전에 필리핀 사업을 접고 전북으로 내려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어요. 지금은 사업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면서 지역 방범대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죠. 딸이 데이트 폭력으로 심한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도 이렇게 든든하고 올바른 사위를 만나서 이겨낼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아마도 그때 사위가 딸을 구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2번 다시 딸과 만나지 못했겠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모두에게 평안만이 가득하길 바라면서 글을 줄이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